저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기생충에 관련돼서 한 줄 평을 썼을 때 소위 이제 명징직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론하시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칼럼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저한테는 그 영화를 가장 잘 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단어와 문장을 골라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줄 평을 2,000건이 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한 줄 평들 사이에서의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썼던 말과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새로운 말, 정확한 말, 혹은 더 그 영화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해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단어 이런 걸 찾아내려고 골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골몰이란 말을 썼네요. 이런 식으로 명징과 직조를 쓰게 되는데요. 딱 그 순간에 그 단어가 딱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명징이란 말을 명확하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없고, 직조한다는 말은 그 앞에 제가 썼었던 상승과 하강이라는 말을 배틀에 비유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딱 그 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말을 쓸 때 특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혹은 어려워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다 이해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거죠. 그 문제는 진짜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문해력 문제부터 있어서, 사실 한국 사회의 한국인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허다하게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지표도 있고, 정반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또 말도 있고요. 우리가 문맹률은 굉장히 높지만 문해력은 떨어진다 이런 또 지표들도 있잖아요. 반대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사회현상이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명징이다, 직조다, 혹은 사흘이다, 뭐 심심한 사과, 뭐 등등 이런 수많은 단어를 알고 모르고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세상의 중심을 우리가 나에 두는 개인주의가 있잖아요. 한국 사회는 사실은 그동안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박약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약간 소비 지상주의, 소비 만능주의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런 표현들을 흔히 쓰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사회를 살면서 쓰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경우에 내가 가게를 하면서 물건을 팔 때는 내가 상대적으로 을이 되지만, 또 다른 가게 가서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내가 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사람들의 재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시간을 써서 뭘 한다, 내가 내 돈을 써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제공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구도도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고, 현대에 철저하게 분업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비자죠. 그렇지만 특정 나의 직업적인 영역에서 나는 생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회의 수많은 어떤 고리들은 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도로 엮여져 있는데, 이것이 결코 가불의 관계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소비한다고 상대에게 호통칠 만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 소비를 부추겨 세우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쓸 때 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징 직조 사태나 지금 이런 수많은 것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일까지 뭐 과제를 제출하라고 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글을 읽을 때 나는 이 글을 소비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국밥을 사 먹을 때 나는 이 음식을 소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맞는데, 그렇게 소비해주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대에게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낼 권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자체도 다른 데 가게 되면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현대사회에서 분업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소비지상주의적인 태도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어휘력의 핵심은 특정 단어를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능력은 단어에 대한 상상력, 혹은 문맥 속에서의 어떤 파악력 같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단어를 다 알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스포츠 관련된 용어라든지 게임 용어 같은 경우는 그쪽을 거의 즐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나는 특정 단어를 얼마든지 모를 수 있죠. 그리고 남들이 아는 걸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 어린 시절을 얘기해 보면 오해했던 단어가 백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할 때 그 일기란 말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망상 속에서 역시 위인들은 일기를 쓰는구나. 일기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해. 이런 생각을 제가 한동안 어렸을 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기가 다이어리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기간으로서랄 때 일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저는 뭐가 잘못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특정한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했죠.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특정한 테두리 안에만 갖두고 그 단어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했고 문맥 안에서 그 단어의 위치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약했단 말이에요. 물론 어렸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에 대한 상상력과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차단하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저는 특정 단어를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특정 단어와 특정 어휘를 사용하거나 어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쓰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언어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개입을 해서 나의 어떤 위치나 이런 상황에 맞추지 않으면 당신은 틀렸다라고 요구한다는 것인데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는 것이고요. 내가 모르고 상대가 알고 있는데 그걸 쓰는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얼마 전에 글들이 있었는데 정지우 변호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어디서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한다고 쳐보세요. A의 언어와 B의 언어는 완전히 정합할 수 없어요. 서로 약간씩 다른 말들을 쓰고 어휘도 약간 다르게 하고 문맥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소통의 기본은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특정한 말을 하면 그 말을 상대방의 상황에서 의도를 추측해 주는 거예요. 선의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는 나를 추측해주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는 상대를 추측해줘서 그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나는 나의 어떤 그 말을 사용하는 위치나 상황 속에 나를 스스로 가두고 상대가 조금만 거기서 어긋나거나 벗겨져 있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너는 왜 그 말을 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소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는 상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언어적인 상황에서의 벌어지는 해프닝 같은 일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그 상대를 선의로 의도를 추측해서 받아들여줄 마음의 태도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언어적인 활용을 하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심리학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실제로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랑 관련이 있죠. 사실은 이런 태도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회에서 지식을 소수가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가 그랬죠. 귀족들이 그랬었고, 무슨 한국으로 치면 무슨 선비나 이런 사람들,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권위를 허무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의 민주주의와 지식의 대중화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런가, 지금 상황에서 과연 득과 실이 어느 게 더 큰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는 실이 훨씬 더 큰 측면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성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오류를 인정하는 능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에서 우리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실이 있고 주장이 있게 되는데 그 칼 포퍼식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그게 언제까지 사실이냐? 반증되기 전까지만 사실인 거예요. 반증이 되는 순간 폐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의 가장 그 순수한 형태를 다루는 것 같은 과학조차 유보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진실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영화에 대한 판단, 어떠한 게 좋은 영화지 이런 거,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글에 대한 판단, 중학교 2학년도 다 알 수 있어야 좋은 문장이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밀고 나가면 그것이야말로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이 증거로서 발견이 되면 그것을 바꿔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태도가 저는 지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특정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견해는 가장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곰 3마리가 따로 살고 있어. 그럼 결합파리는 어떻게?
그래도 결합 할인 받을 수 있지. 혼자 살아도 결합 할인해. 따로 살아도 결합 할인해. 예비 부부도 결합 할인해. 으쓱 잘한다. 결합 할인 금액도 커졌다고? 이게 사실 이제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단 어휘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휘력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휘라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창 같은 거예요. 세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창이 있어야 우리가 밖을 볼 수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어휘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경우는 창의 개수가 적은 거죠. 그리고 창의 각도가 상대적으로 좁은 거죠. 근데 어휘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창이 많이 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휘는 어휘만큼 그에 해당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단어라든지 어휘라는 것은 특정한 현상이나 특정한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단어가 생기고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식이 확장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휘를 일상에서 1000개 사용하는 사람과 일상에서 5000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을 보는 인식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휘력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나이가 들면 점점 소위 꼰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인식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구심력 때문에 좁아들게 되어 있어요. 점점 좁아지고 고집센 노인네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휘력을 의도적으로라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점점 좁은 우물 속에 갇히는 개구리가 되겠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세대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자어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경우 명칭직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금일리 같은 표현도 그렇고 심심한 사과 이런 것도 다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배격하는 비판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어떤 견해 속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어를 구성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 가까이 돼요.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어에 대한 어떤 순수 영어주의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메모리 되어서, 예를 들면 영어에서 라틴어의 뿌리를 다 제거해 보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어 단어에 제가 알기로는 70% 가까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라틴어는 사어이고 영국과 혹은 미국과는 관련이 없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라틴어적인 것들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을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영어 자체가 서 있는 토대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한자어라는 것은 명징직조 같은 고색 창연해 보이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대체도 한자어고요. 심지어도 한자어고요. 심지어는 긴가민가도 한자예요. 긴가민가가 기연가 미연가 그럴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상당수는 다 한자어고 개념어들은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이런 말들, 종교 이런 말들을 어떻게 다른 말로 한자어를 쓰지 않고 쓸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한자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자어는 조어력이 굉장히 강한 뜻 글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단어를 만들어 써도 돼요. 한자어의 기본적인 토대가 서로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다면 특정한 단어를 조합해서 말을 써도 말이 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이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한자어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단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자어를 배격하자라고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주장은 사실은 세대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한자어에 더 익숙한 것은 더 이전 세대라고, 나이가 더 많은 세대라고 생각하고, 아래 세대는 상대적으로 한자어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제 논리대로라면 철저하게 한자어를 배격하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어 현실에서 굉장히 이상한 주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배움에 관한 태도일 텐데, 배운다는 말이 너무 커서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일단 사회 제도가 바뀌고 수많은 것들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배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역한 반응을 내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격하는 가장 큰 그 어떤 화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가르치려 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게 왜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조건 속에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아는 척 상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건 그 말을 쓸 수 있죠. 왜 가르치려고 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상학 전문가가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보다 그 사람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면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인식이 폭이 확장이 되고 사실 내세가 넓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배우려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외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검색 가능성을 지식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검색해서 나오니까 검색해서 나와서 내가 한번 쭉 보고 5분 동안 읽으면 내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검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지식 혹은 뭐 그것이 검색이 안 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위계의 차원이 아니라 지식도 분업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개심을 갖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의 모든 어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어휘를 늘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에 대한 상상력이 더 중요하고 문맥에서 파악하는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뭐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사실 책 보는 거죠. 책이라는 것은 어휘의 보고 같은 곳이고 그것을 가장 정제된 형태로 문자화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우리가 설사 모르는 옛날 말이 나오거나 한자어가 나오거나 영어가 나오거나 불어 단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유추하면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하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가장 지름길이기도 한 것이 사실은 책을 보는 거겠죠. 그것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검색해보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당혹스럽기도 한데 식사 자리 같은 데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검색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상식이라는 것은 제한된 어떤 바운더리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들어오는 외부의 어떤 수많은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어떤 그런 원천으로 습득할 수도 있고 그 즉시에서 또 그것을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그 습관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 줄 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접하기가 쉬우니까 제일 많이 제 입장에서 회자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것도 제가 쓰는 한 줄 평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많은 활동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기생충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도 말을 했던 한 줄 평 중에 하나가 인사이드 리민이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삶의 패곡선에 물처럼 고인 우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패곡선, 수학용어잖아요. 우수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썼던 것은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영화 형식 자체가 패곡선적인 플롯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고 그 영화의 핵심적인 감정은 사실은 우수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삶의 패곡선에 물처럼 고인 우수라는 표현을 저 사람이 썼는데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더군다나 인사이드 리민 너무 좋은 영화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합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